국가부채 소유자, 일본 국내 기관 대부분이란 것도 맞는 말인데 문제가 없다든가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4년 전부터 국가부채 문제를 비유할 때 북한의 핵이라든가 일본의 거대 지진하고 비유를 했는데 한 번 발생하면은 굉장히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재난이나 재앙처럼 일본 정부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만큼의 그 국가부채 수준됐거든요. 모라토리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일본의 민간이거든요. 일본 정부가 부도가 났을 때 수입으로 만기가 도래해야 하는 국채들을 갚을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일본 정부는 또 돈을 빌려야 되는 것이지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재산을 팔아가지고 갚을 수는 없어요. 아르헨티나라든가 과거에 국가 부도 사태를 경험한 다른 나라들은 민간에도 자산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그 채무국인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지만은 정부 채권의 100%가 엔화로 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엔화를 가지고 막으면 돼. 달러가 필요 없어요. 이 나라는. 그 정부 채권을 갚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발사될 확률처럼 굉장히 낮기는 하다. 과거처럼 엔화가 그렇게 강력해지고 하진 않을 것이고 엔화는 전 세계 통화 속에서 지금보다는 점점 힘을 잃게 되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처럼 막 1달러가 100엔을 깨고 막 90엔 되고 이걸 기대하시고 지금 엔화에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진 않고요. 만약에 엔화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1달러당 거의 115엔 이 정도까지 바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일본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사실 하도 들어서 질릴 정도인데 한국에서 일본 경제 이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요?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저는 버블 붕괴되고 나서의 일본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만 보진 않아요. 지금 현재 나쁜 것은 사실인데 일본 경제도 그 좋아지고 나빠지는 그 비즈니스 사이클을 반복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일본 나름대로 깨달은 것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는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불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본은 불황이 오면은 더 타격을 크게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좋진 않죠. 일본 경제가 사실 불황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한편으로 강점과 저력이 항상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동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쉽게 활력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못 찾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 상존하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가장 큰 원인,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좀 편하게 얘기하면 가장 큰 원인은 인구가 감소하는 거, 고령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 경제를 볼 때는 한 40대 같은 느낌인데 일본 경제를 볼 때는 60대 정도 느낌이에요. 일본 경제가 좋을 때도 있거든요. 활력을 찾고 있을 때. 그때는 60대인 분이 지금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고 활력을 보인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20년 좀 넘게 살았는데 일본에 20년 넘게 살면서 경제학자로서 쭉 경험을 해보니까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 그리고 노령층의 인구가 그 젊은 인구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이 현상이 더 악화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그 경제의 체력을 약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계속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또 망하지도 않았잖아요. 네. 보면은 소니 같은 경우 또 도요타 같은 경우에 일본의 시가총액으로 1위 도요타, 2위 소니인데 작년에 자기네 기업의 역사에서 사상 최고의 영업 실적을 냈거든요.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부침을 거듭하지만은 또 살아남은 기업들은 잘하는 것도 맞는데 이 경제 전체가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오면은 그게 어떤 충격이라도 예를 들어서 2009년, 8년, 9년에 있었던 리만 쇼크라든가 또 최근에 코로나라든가 미중 마찰이라든가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샥이 오면은 다른 나라가 받는 충격보다 더 크게 받고요. 왜냐면은 다른 나라보다 더 소비가 확 떨어져요. 그리고 소비가 확 떨어지니까 민간의 그 주택 수요
뭐 투자 수요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기업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비 투자도 굉장히 줄이게 되고 그래서 경제가 갑작스럽게 또 위축이 되고 60대 노인이 한번 아프시면 골절상 같은 거 입으시면은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일본 경제는 한번 시하게 와가지고 충격을 받으면 또 회복되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본 경제가 계속 약한 체력을 보이는데 이 와중에 열심히 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살아남는 것이고 일본의 상황이 완전히 뭐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늙은 경제고 또 국가빚도 되게 많다고 하는데 그 국가빚 관련해서 채권자 대부분이 사실 자국민이고 또 일본이 세계 최대 대외자산 보유국이다 때문에 일본 경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 사실 또 예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상황에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국가 부채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국가 부채의 그 소유자, 네네. 그러니까 일본 국내 기관이 대부분이란 것도 맞는 말인데 네네. 국가 부채가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결코 지금 문제가 없다든가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사실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제가 뭐 3, 4년 전부터 국가 부채 문제를 비유할 때 그 북한의 핵이라든가 일본의 거대 지진하고 비유를 했는데 발생할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은 굉장히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재난이나 재앙처럼 일본 정부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만큼의 그 국가 부채 수준이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게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일본 경제와 또 주변국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그거를 지금 예단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모라토리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이미 국가 부채가 뭐 국가 부채를 어디까지 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앙 정부의 부채만을 한다 하더라도 GDP의 220, 뭐 230% 이상을 뭐 초과를 했고요.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일본 은행이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가의 채권, 정부 그 채권에 이제는 50%나 중앙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베노믹스 이전에는 13%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중앙은행이 국가 그 채권을 사다 보니까 50% 정도 보유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채권을 민간은행이 과거보다는 덜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민간은행이 부담해야 되는 그 위험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신에 이 위험이 전부 중앙은행으로 옮겨간 데다가 중앙은행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특히 10년물 국채를 많이 샀거든요. 집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10년물 국채가 시중에서 아예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 시장이 실종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그러니까 10년물 국채를 산다 하면은 사는 주체가 일본 은행이고 다른 경제 주체 외국인이라든가 일본의 다른 민간 금융기관이 10년물 국채를 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이 실종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왜곡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 10년물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만기가 2013년부터 10년물을 집중적으로 샀기 때문에 이 10년물의 만기가 이제 돌아오는 거잖아요. 2023년부터 2023년, 24년 만기가 돌아오면은 이 만기 돌아왔을 때 원금을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워낙이 저금리 정책,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금리는 거의 0%였는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기존의 그 국채 만기 도래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새롭게 발행한 국채를 만약에 누군가가 사주지 않으면 그때는 일본 정부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채가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이 해외에 보유한 그 자산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걸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가요? 네,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일본의 민간이거든요. 주로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일본의 뭐 대기업이 있거나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은 워낙에 그 개인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저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순금융 자산이 GDP의 거의 뭐 300% 가까이 육박하는 굉장히 엄청난 그 개인들의 순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이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죠. 예금을 하죠. 그럼 이 금융기관은 일본 정부의 채권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돈 가지고 해외에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해외 채권도 살 수 있고 주식도 살 수 있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일본의 기업들은 뭐 85년 플라자 합의 때부터 해외 진출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로 생산 시설을 굉장히 많이 옮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해외에 또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부도가 났을 때 일본 정부가 수입으로 지금 그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들을 갚을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일본 정부는 또 돈을 빌려야 되는 것이지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재산을 팔아가지고 갚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해외 재산은 일본의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이 가지고 있고 일본 금융기관의 뒤에는 일본의 가게가 있으니까 네. 그 가게나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이 자 우리 돈이지만 당신 쓰세요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 그럴 거면은 일본 정부 채권의 90%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의 민간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민간이 만약 그럴 거면은 해외는 우리 돈이지만 자 정부 당신들이 쓰세요. 이럴 네. 거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신의 채권이지만 만기가 와도 상환하지 마세요. 이 말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자기의 그 자산을 포기하고 정부에게 그렇죠. 이양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민간 어느 민간도 이거는 원하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플러스가 된다는 그 기자님 말씀이 맞는 것은 아르헨티나라든가 과거에 이런 국가 부도 사태를 경험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민간에도 자산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국가 전체가 그 채무국인 경우가 많았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손쓸 방법이 없었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 채권의 100%가 엔화로 발행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엔화를 가지고 막으면 돼요. 달러가 필요 없어요. 달러가 이 나라는. 네. 네. 그 정부 채권을 갚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민간도 국가가 부도가 나면은 정부가 부도가 나면은 그러니까 국가 부도와 정부 부도는 다른 말이죠. 네, 국가 부도는 일본이랑 경제 전체지만 그 부도가 아니라 정부라는 네, 기관이 부도가 날 수가 있는데 정부가 부도가 나게 되면은 이게 어떤 그 악영향을 일본 경제 전체에 미치게 될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네. 그냥 예상만 굉장히 큰 악영향이 될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니까 민간도 원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탈출구를 마련하려고 할 때 민간이 협조를 하긴 하겠죠. 네. 그래서 그 나라들보다는 훨씬 정부 부도의 가능성이 훨씬 낮기는 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북한의 핵미사일이 발사될 확률처럼 굉장히 낮기는 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일본 불안 관련해 가지고 좀 상징적인 말이 된 게 뭐 잃어버린 20년이다, 잃어버린 30년이다 이런 말인데 사실 뭐 일본이 후퇴만 하고 뭔가 그 안에서 긍정적인 요소나 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뭐 잃어버린 30년인가 아니면 어떻게 좀 긍정적인 요소는 없었나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을 저는 안 쓰고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을 일본에서도 쓰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만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 10년간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고 굉장히 많은 것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네. 노동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시간만 해도 굉장히 줄이려고 뭐 주당 52시간 이런 네. 상한을 뒀다가 지금은 이제 주당 52시간 상한은 뭐 그 폐지한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굉장히 서로 대립되는 의견들이 많이 있죠.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해답을 못 찾았다는 것이죠.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네네. 어느 쪽이 딱 맞다. 근데 이게 90년대하고 2000년대 그 초중반에 일본 사회가 그랬거든요. 네네. 제가 99년에 일본에 이제 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도 뭐 늘 이런 논쟁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양적 완화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든가 개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 재정을 지금 건전화해야 되느냐 아니면 건전화는 미루고 지금은 우선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그 대립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지난 10년간은 굉장히 그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일본의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 인구 감소, 네, 이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은 이제 하나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유도하고 또 아이를 낳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거에 있어서 고용의 안정이 중요하다든가 주거의 안정이 중요하다, 또
임금이 인상돼야 된다. 또 네. 노동 시간이 감소해야 된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아야 된다. 여성들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는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논쟁이 많았는데 지난 10년간은 굉장히 정리가 돼가지고 별로 논쟁 없이 이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노조도 고용의 안정을 우선시하지 임금 인상보다는 전반적인 고용의 안정을 우선시해요. 그러니까 고용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고용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임금이 상승되면서 더 좋죠. 하지만 거기서 이제 루저가 생기잖아요. 네. 네. 고용이 안정되지 않아가지고 직업을 잃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임금이 상승해도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빈부격차만 확대가 되죠. 근데 이런 상황도 일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을 지킨다,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이 임금 인상보다 더 앞선다 하는 것에 굉장히 노조도 기업도 일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임금 인상도 중요하다. 지금 이 일본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에너지 가격이나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인상이 안 되면은 실질적인 임금 소득은 줄어드는 것이니까 또 가계가 위축이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인구 감소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약한 그 가계 부문인데 여기서 더 위축되면 안 되니까 임금을 인상해야 된다. 또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2020년하고 21년 그리고 아마도 올해 22년까지는 기업 실적이 좋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년 결산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 소니가 전부 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기 때문에 2023년 내년에는 이제 안 좋겠죠. 네. 안 좋겠지만은 우선 지금까지 2년 정도, 3년 정도는 실적이 좋았으니까 2023년도에 그 임금을 올리자 하는 것이 노조의 얘기나 정부 얘기가 아니라 경단련의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전경련과 네, 같은 경단련에서 자기네 회원사들한테 임금을 한 5% 정도를 상정하고 그 정도 올리는 걸 노력해보자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네. 네. 기업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목소리, 예를 들어서 임금을 올리면은 기업이 어려워진다. 지금 그 차도 2023년도에 어려울 텐데 여기서 임금을 올린다는 게 웬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일본에서 이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을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지난 10년 동안은 저는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사회 지표를 보면은 자살률이라든가 범죄율이라든가 하는 것이 지난 10년간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거의 그 30년 전에 버블기 정도만큼이나 그 자살률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고요. 많이 개선이 됐고 고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안정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뭐 2%, 3%, 4% 이렇게 높은 성장률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저성장으로 뭐 1%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가 고용돼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임금을 받고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살 수만 있으면은 생존이 가능하면은 그럼 굉장히 사회 분위기가 유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난 10년간은 그런 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일본 사회가 잃어버린 20년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최근 10년은 좀 방향을 찾고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는 네. 시간이었다. 네, 이렇게 네.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이 장기 금리 변동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일본 정부가 부도가 나면 정말 엄청난 글로벌 경제에 파급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은 말은 하는데 근데 이게 구로다 총재가 금리 인상은 또 절대 아니고 아베노믹스의 정책 방향 수정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또 그렇게 반응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네, 구로다 총재가 시장을 속인 거죠. 일본 금융업계에서는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적 완화의 노선 변경은 없다. 네네.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다. 네. 지금 아직까지도 목표가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양적 완화는 지속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네. 12월 20일 갑자기 장기 금리에 대해서만 네. 그 0.25에서 그 0.5로 옮기겠다. 네. 뭐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장기 금리가 0.5가 돼버렸으니까요. 네. 금리를 올리겠다는 건 아니다. 네. 그 금융 완화 정책 노선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실제로는 변경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실제로 한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실제로 변경을 했다고 받아들이고 있고 네. 실제로 변경을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엔화가 그 비싸지고 네네. 굉장히 약해졌다가 엔화가 다시 비싸지고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네. 이런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것도 맞고 노선이 변경된 것도 맞고 지금의 엔화의 그
그 절대적인 약세. 거기에다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 엔화가 약세니까 일본에서의 그 무역 수지가 굉장히 적자가 나고요. 네.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게 일본 가게에도 부담이 되고 일본 정부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일본도 전기세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니까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앞으로 발행하는 새로운 채권에 대해서는 약정 금리를 올려줘야 되니까 향후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굉장히 약한 나라여서 네. 재정이 더 부담되니까 그것도 어렵고 금리를 안 올리자니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데다가 잘못하면은 뭐 자금 유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엔화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져 버리면은 거기서 촉발돼 가지고 일본 국채마저 사지 않는다 이러면 또 아까 말씀드린 정부 부도라는 것도 뭐 있을 수 있는 일이 돼 버렸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문제 안 올려도 문제인 이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 내 딜레마 속에서 이제 올리는 선택을 정부의 재정에 압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올리는 선택을 그 중앙은행이 했습니다. 이번 그 구로다 총재 발표 이후에 어떤 엔화의 위상, 엔화가 이게 준 기축통화로서 안전자산 취급을 받아왔고 또 세계 통화시장에서 가치는 위치 때문에 이렇게 좀 파급 효과가 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행이 지금 최근까지 뭐 초저금리 정책으로 엔화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한국 사람들이 또 엔화 투자 같은 것도 최근에 낮으니까 쌀 때 사놓자 뭐 이렇게 말들이 있었는데 괜찮은 선택일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험을 좋아하지 않아서 네네. 별로 위험 자산이 된 엔화에 투자하는 거는 별로 권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이 엔화가 굉장히 비쌌을 때도 있어요. 달러당 뭐 77엔 이렇게까지 갔던 적이 있고 또 엔화가 최근에 150도 일시적으로 깨진 적이 있죠. 1달러당 150엔까지 가게 됐었고 네. 또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1달러당 뭐 80엔이 깨진 적도 있었고요. 네네. 굉장히 그 변동폭이 심한 편인데 그 엔화가 굉장히 강할 때 네네. 저는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든가 엔화가 기축통화라든가 그래서 엔화가 강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 당시도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한 것은 또 네. 약한 것은 항상 엔화에 대한 수요, 그 공급 네.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저는 분석을 했고 네네. 근데 엔화는 굉장히 강력한 수요의 근원이 있는데 아까도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은 그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에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순 재산을 한 4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을 하니까 네네. 그거는 채무를 빼고도 그렇게 많다는 거니까 그냥 재산 순 재산이 아니라 그냥 재산으로 하면 뭐 훨씬 많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순 재산만 4조 달러가 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해외에 굉장히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채권인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수익이 더 늘어나죠. 해외에서는. 네. 네. 그리고 또 일본의 많은 재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이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해외로 굉장히 생산시설을 많이 이전을 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는 세계 7개 나라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도요타는 22개, 3개 정도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나라에 이제 침투에 들어갔어요. 네네. 거기에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소득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발생한 소득들은 다 외화 소득이잖아요. 네네. 특히 달러 소득이 많겠죠. 그러니까 일본인의 소유인 해외에 있는 소득이 해외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에 발생하는 소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소득이 어느 순간 일본으로 들어오면은 일본에서 이 소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달러 소득을 일본에 가져와서 엔화로 바꾸려고 하면은 그 순간에 달러가 공급되고 엔화가 수요되는 거잖아요. 네네. 엔화를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수요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엔화는 그 수요가 있으면은 그 가격은 비싸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싸질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금리 차가 이렇게 미국과 일본 사이에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으면은 항상 엔화는 약했는데 그 이유는 그때는 또 해외에 있는 달러 자산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일본의 금리는 너무 낮고 해외는 금리가 높으니까 차라리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해외에서 재투자하는 게 더 낫죠. 네, 그래서 엔화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면서 반대로 해외에 가지고 있는 달러를 일본으로 안 가지고 들어오니까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은 에너지하고 식량의 자금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에너지하고 식량은 굉장히 많이 사야 되죠, 해외에서. 굉장히 거대한 그 이제 그 수요자인 셈이죠, 일본이. 그런데 달러가 안 들어올 때는 엔화를 가지고 달러를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에너지를 사야 되니까 가스 같은 걸 사야 되니까 그때는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엔화의 공급이 늘어나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니까 네. 엔화 공급이 늘어나는 상태에서는 또 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의 현상이고 이전에 이제 150엔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현상이기도 한데 이 두 가지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힘이 항상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굉장히 엔 고가 되고 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굉장히 엔 저가 되고 굉장히 힘들게 움직이는데 하지만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엔화라든가 일본 경제라든가 일본 정부가 굉장히 약할 수도 있다는 거는 이제 지난 4, 5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특히 최근 1년의 경험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알게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와는 엔화의 위상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엔화가 가끔가다 굉장히 강력해졌지만 굉장히 강력해진 엔을 보고 그 충격이 오거나 하면은 아 엔이 또 비싸지겠네 하는 생각에 엔화를 가수요했던 그런 세력도 굉장히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엔화를 가수요해가지고 엔화를 미리 사놨다가 엔화가 더 폭락하면 내가 큰 손해를 본다 이런 또 경계심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엔화를 가수요하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엔화가 그렇게 강력해지고 하진 않을 것이고 엔화는 전 세계 통화 속에서 지금보다는 점점 힘을 잃게 되긴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과거처럼 막 1달러가 100엔을 깨고 막 90엔 되고 이걸 기대하시고 지금 엔화에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진 않고요. 네. 그 만약에 엔화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1달러당 거의 뭐 115엔 뭐 이 정도까지 바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당분간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기시다 전 총리가 뭐 출범 때부터 뭐 새로운 자본주의다 해서 아베노믹스 정책 노선에서 탈피를 지향하는 신호를 계속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시다표 새로운 자본주의가 뭐 애매모호하다 이런 소리도 계속 있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엔 이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기시다의 정책이 뭐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정치인들이 하는 어떤 정치 고호라는 거는 별로 이렇게 신뢰하지 않거든요. 기시다의 새로운 자본주의가 아베노믹스하고 배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도 하나의 구호라고 봤을 때 저는 아베노믹스에서 뭐 화살이 하나 둘 세 개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아베 시대 2013년부터 시작된 아베 시대 또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그 시대의 정책 이거의 중심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대규모 양적 완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거는 대규모 양적 완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 양적 완화라는 것은 새로운 자본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은 대규모 양적 완화는 금융정책이고 일본 은행이 담당하는 것이고 기시다의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것은 재정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네, 재무성이라든가 기시다의 내각이 할 수 있는 그 정책이기 때문에 서로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시다가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 하면서 여기서는 분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용의 안정이라든가 임금의 상승이라든가 증세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증세라면 아무래도 증세는 누진세가 되니까 증세를 얘기하면은 더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이 물리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배 정책을 강조하는데 이런 식의 그 기시다의 그 정책이라는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깨달은 2010년대 돼서 깨달은 그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걸 이어가는 거죠. 고용을 안정시켜야 된다, 임금을 상승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아베 시대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시다가 새로운 자본주의로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정책을 포장을 하면서 선거에 나가야 되니까 뭔가 구호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아베가 아베노믹스 했듯이 기시다는 새로운 자본주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실 때 실체가 뭐 불분명하다 하는 말씀도 맞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대로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더해서 그 작은 것들이죠. 뭐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여기서 한 가지 좀 과거보다 더 나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일본에는 1억 엔의 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근로소득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점점 그 세율이 올라가죠. 근데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그 일정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금융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세율이 사실은 낮아요. 네.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어. 네, 그래서 1년 소득이 1억엔 한국 돈으로 10억 원 정도를 넘기게 되면은 세금은 더 많이 냈지만은 세율, 이 사람한테 적용된 세율을 보면은 그 세율은 오히려 10억 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보다 세율은 낮은 거예요. 아. 네, 그런데 기수다가 이걸 이제 시정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또 거기에 관련된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한국의 그 세금 관련된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이거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작은 규모의 정책 개선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약한, 그러니까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누진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 하는 방향을 보이고 이걸 실제로 실행한 것은 평가할 만하고요. 그런데 그게 그 폭이 너무나 작은 거는 정말 이게 쇼 이상의 어떤 의지가 있는가 하는 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네네. 아베노믹스와 기수다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네. 아베노믹스에서는 이제 대규모 양적 완화인데 이 대규모 양적 완화는 새로운 자본주의와는 상관없이 네. 이번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여기서 탈출하는 거를 시사를 한 거고요. 네네. 네, 새로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또 그렇게 아. 가는 것이고요.